그냥 미국 주식 하는 게 더 나아 보이는데요, 부익남님. 네, 그럼 미국 주식 하시면 되죠. 네, 미국 주식 하시면 됩니다. 그 미국 주식이 최근에 좋았어요. 한 2020년도부터 해서 쭉 올라가다가 22년도쯤에 확 빠졌죠. 그때 금리 인상하면서 거의 뭐 한 30-40% 이상 날라갔습니다. 그때 미국 주식에서 손절 치고 나왔던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번 거 다 토하고 나왔다. 오히려 손해봤다. 뭐 이런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미국 주식이 최고야 하는 분들은 23년도 이후에 다시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투자하시고 지금 수익률이 나쁘지 않죠. 물론 지금 뭐 고점 얘기도 나오고 뭐 딥시크 뭐 이런 얘기 것 때문에 한 번씩 뭐 팍팍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돈이 또 미국으로 계속 쏠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 주식, 미장을 되게 좋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항상 뭐 똑같잖아요. 항상 똑같아요. 보면은 절대 무적이야 라고 할 때가 어찌 보면은 조심해야 될 때니까 나스닥은 신이야 이럴 때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보통 이제 투자라는 거는 대부분 안 좋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남들이 좋다 할 때 나오는 게 성공률이 높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미국 주식은 사실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고점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더 갈 수도 있죠. 왜 안 그러겠어요. 예전에 뭐 그 IT 버블 때 이럴 때는 뭐 난리도 아니었죠. 이미 2배 올랐는데 막 2배 더 올라가. 이제는 고점이야 했는데 더 올라가. 막 계속 올라가던 그런 시절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고점이 언젠진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남들이 다 망했다고 하는 곳에서 기회를 찾는 게 사실은 투자 확률이 더 좋긴 좋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국 주식인데 한국 주식 지금 박살나 있는데 오늘 제가 아까 뭐 그냥 우연히 한번 찾아봤는데 한국 주식 지금 PBR이라고 하죠. PBR이 뭐냐면은 상장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주가의 비율입니다. 이게 지금 0.86인가 그럴 거예요. 코스피가 역대 최저 수준이죠. 지금 역대 최저고 이 이하로 내려갔던 적이 거의 없는 그리고 보통은 1에서 막 한 1.2 뭐 0.9 막 요 왔다 갔다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히만 봐도 한 20%는 올라가야 돼. 20%는 올라가야 되는 게 사실 지금 한국 주가 지수인데 그 지금까지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 적어도 20% 많으면 뭐 40%도 올라가야 되는 게 한국 주식이란 말이죠. 지금 2,400 정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40%라고 치면 한 800에서 1,000, 3,000 초중반까지도 올라가 줄 수도 있다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코스피인데 단순히 계산하면요. 저는 뭐 주식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망한 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갈 수 있냐? 옆에 미장이 저러고 가고 있는데 미국장은 저기로 막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연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뭐 지금 이걸 사야 돼 내가?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싶지 멈춰가지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애한테 가서 여물을 줄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달리고 있는 애는 조만간 지쳐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는데 지쳐서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애들은 조금 있으면은 또 힘을 차리고 또 일어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어떤 타이밍만 보면은 한국장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지금 삼성전자 망해가고 뭐 하이닉스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요. 라고 할 때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가장 저점일 수도 있는 거지. 이 좋은 회사와 좋은 가격은 다른 거니까. 좋은 회사와 좋은 가격은 다른 거죠. 미국 회사들이 엄청 좋은 회사들이긴 하지만 나쁜 가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한국 회사들이 지금 나쁜 상황이지만 좋은 가격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쉽지 않다. 그럴 거면 비트코인 살래요. 네, 그러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트코인도 한 6, 7천 막 하던 것이 지금 막 1억 5, 6천 정도 가 있고 뭐 6, 7천이 뭐야. 한 1년 전만 해도 지금 뭐 2, 3천 정도 하던 게 지금 1억 5, 6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더 사고 싶단 말이지. 왠지. 근데 막상 막 지지부진하고 이런 거는 안 사고 싶어. 뭐 저는 암호화폐 뭐 이런 거 잘 모르지만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이 그래도 2인자인데 항상 빌빌빌빌 거리고 있더라고요. 뭐 오르지도 않았는데 빠질 때 같이 빠지고 다른 애들은 막 뭐 4배, 5배 갔는데 얘는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막 쭉 올라가는데 그래서 뭐 이더리움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더리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어. 거기로 올인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일부 자산을 살짝 거기에 좀 걸쳐 놓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은 거죠. 금도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르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올라갈 때는 또 기세가 있기 때문에 쭉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은 멈출 거란 말이지. 이 금이라는 것도 보시면요, 그 초장기 그 차트를 한번 보세요. 한 50년, 60년 차트를 보면은 막 급락할 때는 겁나게 빠집니다. 무시무시하게 빠지거든요. 그냥 뭐 3, 40%씩 날아가고 해요. 물론 다시 또 상승할 땐 또 쭉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금을 초장기로 보면은 엄청난 좋은 상승률을 보였던 적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금을 사요? 금을 사는 거는 어찌 보면 진짜 그냥 마음 편하게 뭐 투자한다는 개념인 거죠. 어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뭐랄까 투자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왜냐면 전쟁 나도 어쨌든 들고 다닐 수는 있잖아요. 전쟁 나도 뭐 부동산은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주식도 전쟁 나면 뭐 큰 의미가 없어지지만 뭐 금은 어쨌든 주머니에라도 뭐 하나 들고 가면은 뭐라도 바꿔 먹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뭐 밀항을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뭐 돈이라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비트코인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트코인도 물론 좋은 기능이 많지만 전 인류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금은 어쨌든 아프리카를 가든 어딜 가든 바꿔주니까 돈으로. 그래서 뭐 사는 것도 있는 거죠. 금은 정말 수천 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이제 막 사회적으로 일부 인원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정도, 그런 차이가 있는 거겠죠. 팔란티어가 급등했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식이 뭐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봐도 작년 한 해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한국장에 투자했다, 한국장에 투자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꼬라박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거의 뭐 희망 없게 그냥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도 많이 오른 주식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옛날에 그 조선주 기억나시죠? 조선주 언제였죠? 한 1년 전이었나? 2년 전쯤에 저도 이제 그 주식 하시는 분들 모셔놓고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 모셔서 인터뷰할 때 조선주 좋다고 막 그때 그랬어요. 1년 전 맞나요? 1년 전 정도 맞을 겁니다. 조선이 지금 수주도 잘 되고 다 괜찮다. 그래서 앞으로 조선 쪽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이 댓글에 사정없는 그 비난과 그 조롱이 달립니다. 뭔 소리 하냐, 뭔 조선이 잘 되냐, 내가 조선에서 지금 얼마를 물렸는 줄 아냐, 너 만나면 나 조심해라, 뒤통수 조심해라 하면서 아주 그냥 악플도 그런 악플이 없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분들이 얘기했던 논리는 간단했거든요. 수주를 많이 했다. 그리고 경쟁력이 회복됐다. 그리고 이 수주라는 거는 조금 있으면 실적으로 바뀔 것이다. 실적으로 바뀌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돈 많이 벌면은 회사 주가는 올라간다. 아주 단순한 논리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배라는 게 뭐 몇 달 만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3년도 걸리니까 어차피 최소 앞으로 3, 4년은 실적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거 사라 라고 얘기하셨던 분들 많았단 말이죠.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안 샀겠죠. 그 해 전 몇 년간 계속 내리막을 꽂았으니까 이걸 왜 사? 라고 했겠죠. 근데 그때부터 한 2배 이상 오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망한 것들, 누가 봐도 다들 망했다고 말하는 것들 중에서 잘 찾아가지고, 물론 아무거나 사면 안 되죠. 잘 사가지고 거기서 이 보석을 찾는 게 어찌 보면은 이 투자의 정석 같은 것인데, 우리는 아무래도 빨리 벌고 싶고 그리고 단타도 치고 싶고 이런 마음에 그냥 막 달려드는 거죠. 그러면 빌라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빌라 살까요? 지식산업센터 살까요?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망한 것들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걸 사는 거지, 망하면 아무거나 사는 건 아니죠. 망했다는 거는 다시 살아날 확률도 조금 가지고 있다는 거지, 모두가 다 살아난다는 것도 아니고 상황과 정책과 이런 시황이 또 받쳐줘야 되는 거라서 아무거나 사도 되나요? 망하면 사도 되나요? 라고 했다가 지하실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 삼성전자 사셔도 되죠. 남을 원망하지 않을 거라면. 위기의 반대말은 기회입니다. 아닙니다. 위기의 반대말은 기위죠. 아무 그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는 단순히 글자를 뒤집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심오한 어떤 그 깨달음을 내가
반영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기회가 되는 것이지. 위기의 반대는 그냥 기위일 뿐이죠. 지식산업센터는 지주택급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로 돈 잘 버는 분들 많아요. 특히 언제였죠? 되게 좀 오래됐는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그 아는 분을 저거를 사드린 적이 있어요. 그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를 그 경매로 하나 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성수동에 가면은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성수동이 원래가 공업지역이에요. 그래서 공단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약간 소규모 그런 제조업 공장 같은 것들 조금씩 자동차 정비소 같은 것도 있고 소위 말하는 기름 냄새 나는 동네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핫플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거기 아파트형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이름을 막 바뀔 때쯤, 그때 막 바뀔 때 성수동에 이제 막 벤처 한다고. 왜냐면 성수동이 2호선이니까 2호선인데 건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낡고 막 그런 동네가 많다 보니까 월세가 좀 쌌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벤처는 보통 돈이 없으니까 좀 싼 동네에서 시작하거든요. 그 월세는 싼데 교통은 좀 괜찮은 곳. 이런 곳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니까 성수동이 그런 곳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벤처 업체들이 들어와서 쓸만한 사무실로 쓰는 그런 건물 이런 것들을 사는 분들이 좀 있었고 저도 그때 그분 걸 사드렸는데 뭐 엄청 쏠쏠하죠. 그런 것들은. 왜냐면 그러니까 결국에 지식산업센터가 나쁜 건 아니고 지식산업센터의 그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는 거를 얼마의 가격에 사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면은 강남 아파트를 사도 손해를 보는 것이고 싸게 사면은 지방의 소도시의 빌라를 사도 돈 버는 게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회복을 전혀 안 해가지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쪽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원래 예상했을 때는 지금쯤, 그러니까 25년 초에는 최소한 오피스텔 정도는 좀 규제 완화가 일부라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3, 4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3, 4년 정도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걸 하냐면 도시형 생활주택도 규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래 빌라의 하위 호환 같은 개념인데 이제는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가버렸어요. 무슨 소리냐? 이제 나홀로 아파트 정도는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규제를 많이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또 혼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파텔 같이 오피스텔처럼 도생도 이제 혼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 규제를 한답시고 다른 종목들을 풀어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도생이든 뭐 빌라든 뭐 오피스텔이든 다 규제를 풀어서 최대한 아파트처럼 짓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아파트 규제는 못 푸니까 다른 거를 풀어가지고 아파트처럼 지으라고 해. 그래가지고 이제 오피스텔도 발코니가 생기거든요. 이제 물론 발코니 확장 뭐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원래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발코니도 하게 해줘. 바닥 난방도 다 하게 해주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처럼 지을 수도 있어. 그럼 아파트랑 이게 무슨 차이야?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들은 이 청약제도에 또 한켠에서 비껴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행사나 어떤 뭐 건설사들이 이 아파트가 안 지어지는 이 상황에서 일종의 약간 탈출구로 좀 해보면 어때? 라고 하면서 정부가 약간 일종의 그 당근을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정도로는 될 리가 없거든요. 지금 정도로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오피스텔이라도 좀 풀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저의 어떤 올해 초, 뭐 작년 말 올해 초쯤에는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나오겠다. 라는 거였는데 뭐 지금은 정치적으로 뭐 워낙 혼돈의 시기로 갔기 때문에 뭔 부동산 정책을 풀어 말어 이런 거를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단 말이죠. 지금 여야 모두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안 풀릴 것이다. 어찌 보면은 골든타임을 또 놓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새 것이 부족한 거죠. 새 것이 부족한 거예요. 헌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새 거가 없다. 근데 사람들은 새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헌 것이 비지만 새 것으로 간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지. 뭐 저기 반지하 집도 많은데 뭔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뭐랄까 약간 좀 핀트가 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뭔 집을 사 라고 대단히 위축돼 있을 때는 이게 티가 잘 안 날 겁니다. 왜냐면 그냥 더 살아, 그냥 1, 2년 더 살아. 지금 뭐 분위기도 안 좋은데 1, 2년 더 살다가 집값 더 빠지면 그때 사든지 말든지 합시다 라고 부부들이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 뭐 정치도 심각하게 안 좋고 뭐 지금 뭐 금리도 뭐 안 떨어진다고 하고 뭐 앞으로 노인들도 뭐 많아지고 이제 아이들도 안 태어나고 상황이 다 안 좋다고 하잖아, 여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전세나 월세를 더 살자.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지만 1, 2년 정도 더 사는 거는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심리가 좀 위축돼 있는 그런 시절에는 이게 괜찮죠. 내가 여기서 평생 살려면 나도 싫지만 여기 막 우풍 들어오고 뭐 바람이 막 솔솔 들어온단 말이야. 막 녹물이 막 나와가지고 필터를 막 3일에 한 번씩 갈아야 돼요. 그래서 살기가 너무 불편해. 그래도 지금 집을 사는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신축으로 전세 얻으러 가는 것도 대출이 좀 부담되니까 1, 2년만 더 고생하자.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저점을 잡아보자 라고 1, 2년 참을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1, 2년 뒤에 기다리고 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라고 하는 순간 보통 그 공급 부족이 효과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공급 부족이. 그때 나오는 거죠. 생각보다 진짜 집이 없었네? 라고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진국들에서 이미 다 연구는 다 끝났어요. 이미 연구가 다 끝났고 경제학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가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냥 집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이미 결론은 다 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외국 같은 기업들, 물론 이제 서유럽 이런 복지 국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복지를 막 아주 강력하게 특히 주거복지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는 나라들은 대부분 그냥 민간업자들한테 최대한 공급 많이 해라. 니네가 돈 벌 수 있으면 벌고 손해볼 수 있으면 손해보는 건 뭐 니네가 알아서 하고 대신에 주택을 최대한 많이 짓게 해줍니다. 어떻게든. 왜냐하면 공급이 적을 때도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지만 공급이 많을 때도 주택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심리가 갑자기 쏠려버릴 때 잠깐만 이 집값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마음을 먹어버리는 순간 이 집은 특히 아파트는 몇 년이 걸려서 집을 짓게 되는데 최소 3, 4년은 짓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 내 집 내놔라고 하는 심리와 현실의 갭 차이가 갑자기 탁 벌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이제 갑자기 이제 가수요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투기 수요까지 갑자기 붙고 근데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 그러면 대출 끌어다가 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또 다시 또 폭등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심리가 막 쏠려버리면서. 그거 막아주려면 이미 짓고 있는 집이 엄청 많아. 잠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뭐 이럴 수 있지만 야, 너 1년만 참아봐라. 그럼 앞으로 서울에 집이 몇만 채가 공급되는데 야, 저기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거 지금 페인트 칠하고 있다. 1년만 지나봐라. 입주 엄청나게 많아. 라고 하면 그 심리가 이제 꺼지는 거죠. 근데 이 심리에 불이 붙었는데 짓고 있는 집이 없네? 뭐야 이거? 라고 하면은 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공급은 집값 떨어질 때도 많이 해줘야 되고 집값 오를 때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집값이 내려가면 공급 안 해. 지금 뭐 좀 공급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뭔 지금 공급을 해. 뭐 집값 잡혔는데 그냥 가만히 놔둬. 이게 무슨 소리냐?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공급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 규제를 좀 풀어야 돼요.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야, 집값 좀 잡혔는데 가만히 있어. 뭔 규제를 풀어. 야, 그러다 집값 올라가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안정기 때 공급을 또 못해. 그럼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집값 올라갈 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부터 지어도 3년 뒤, 4년 뒤에 집 생기는데 3기 신도시 여러분들 했던 거 딱 기억해 보세요. 3기 신도시. 우리 집 하나도 안 부족합니다. 라고 정부가 2, 3년을 얘기했습니다. 2, 3년 정도. 꾸준히 집 하나도 안 부족한데요. 하나도 안 부족한데요. 라고 하다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심리가 딱 불이 붙었죠. 야, 집 부족하잖아. 야, 이제 신축 올라가잖아. 똘똘한 한 채 하라며. 그래, 한다. 우리 다 한다. 이제 똘똘한 한 채 할 거야. 라고 몰리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실 공급이 좀 부족하긴 했었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매일 찍어낼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서 뒤늦게 3기 신도시를 발표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촌극이 많았습니까? 그 LH 직원들이 미리 그 사전 정보를 알아가지고 가서 땅을 다 사버렸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3기 신도시 여기 할 거니까 내가 여기 땅 사가지고 차명이랑 차차명으로 사가지고 한 10배 먹고
20배 먹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여기 안 할게요. 갑자기 발표 부랴부랴 하려다가 못하고 다른 동네 한다고 막 하고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계획해가지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뭐 보상이나 이런 계획들도 좀 부실했고 그러다 보니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입주해야 돼요. 3기 신도시. 올해 입주하는 게 맞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근데 뭐 이제 뭐 택지 조성하고 있는데 언제 입주합니까? 그런 것처럼 공급은 언제든지 그냥 최대한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남으면 집이 많이 남으면 빈집들을 부셔가지고 뭐 공원화를 하든 그 시대에 맞는 물건으로 이제 바꿔가는 게 어찌 보면은 이 부동산 학적으로는 맞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민심에 따라서 공급도 조절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급등과 급락이 지금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